안녕하세요. 꿈꾸는 책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1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문고판 장발장이라는 책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빵을 훔친 죄로 몇십 년을 복역한 남자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이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장발장이라는 남자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어찌나 많던지, 안 그래도 영어를 잘 못해서 이해하기도 힘든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극 자체로 무척 재밌었고 무엇보다 넘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그때 뮤지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에포닌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짝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소녀, 그리고 그 소녀가 부른 On My Own이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 휴 잭맨이 장발장 역으로 나오는 뮤지컬 영화가 개봉했지요. 이 영화도 무척 인상 깊게 봐서 언젠가 이 원작 소설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독서 모임에서 함께 레미제라블 5권을 완독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소설의 제목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발장의 이야기만 읽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을 위한 문고판은 레미제라블이란 제목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실려 있더라고요. 이 책은 장발장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장발장의 이야기만이 아닌 자베르와 팡틴, 코제트, 그리고 마리우스가 대표하고 있는 당시 혁명에 가담한 젊은 청년들, 떼나르디에 부부, 그리고 에포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쌍한 사람들이겠지요. 또한 레미제라블은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삶 이야기뿐 아니라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책을 읽었다기보다 글자를 그냥 읽은 부분도 많습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다가는 이 책을 중도 포기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며 읽다 보면 인물의 서사 부분은 정말 재밌습니다. 1권은 미리엘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미리엘 신부는 올바른 사람이라 정이 내려지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내내 나옵니다. 그의 말을 한 부분 읽어볼게요. 사회의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관대했다. 여자와 어린이, 하인, 약자, 빈자, 무식자들의 과오는 남편과 아버지, 주인, 강자, 부자, 학자들의 탓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식한 자들에게는 가급적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죄다. 사회는 스스로 만들어낸 암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음속에 그늘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죄가 범해진다. 죄인은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그늘을 만든 자다. 이렇게 빅토르 위고는 미리엘 신부의 입을 빌려 이상적인 사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청렴하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 사례와 설명으로 그려낸 후 드디어 장발장이 등장하는데요.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게 된 장발장은 여러 번의 탈옥 시도로 형기가 점점 늘어나 19년을 복역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과자는 돈을 낸다고 해도 음식을 사 먹거나 여관에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미리엘 신부의 집에 가게 된 장발장은 신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신부님의 은식기를 보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훔쳐서 달아나지요. 얼마 못 가 신부님 앞에 끌려오게 된 그에게 신부님은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느냐고, 내가 다 주지 않았냐고 말해요.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요. 이 순간 장발장은 인간의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이후 장발장은 우연히 한 마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냈고 사업이 커지면서 마을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장으로 추대했고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사업가이자 시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한편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인 팡티는 사랑했던 남자가 갑자기 떠나버리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우연히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집에 자신의 딸 코제트를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이 장면에서 테나르디의 부인은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쭈그리고 있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더라면 그 거대한 몸집은 이 길 가던 여인을 대바람에 놀라게 하고 그녀의 신뢰감을 흔들어 놓아 뒤에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한 여자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운명은 좌우되는 것이다. 팡티는 다달이 돈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쿠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기는데 이후 부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아내는 쿠제트의 옷을 파리로 가지고 가서 몽드 피에테 전당포에 잡히고 60프랑을 얻었다. 그 돈을 다 써버리자 테나르디의 부부는 그 계집아이를 동정해서 자기들 집에 두었다고만 생각했고 따라서 대우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아이는 이제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테나르디의 부부는 아이에게 자기 딸들의 헌 속옷이나 헌 셔츠 같은 것을, 다시 말해서 누더기를 입혔다. 먹을 것이라고는 모두들 먹고 남은 찌꺼기나 먹였으니 개보다는 나았지만 고양이보다는 좀 못한 음식이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처음 돈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코제트를 위할 마음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 써버리자 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선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던 와중 팡티는 공장의 동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료들의 마음에 대해 묘사된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세상에는 자기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남의 행위를 엿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 왜 그 양반은 언제나 석양역에만 올까? 왜 아무개 씨는 목요일이면 꼭 나갈까? 왜 그 남자는 언제나 뒷골목으로만 다닐까? 어째서 그 부인은 언제나 집에 다 오기도 전에 마차에서 내릴까? 어째서 그 여자는 자기 집 서랍 속에 담뿍 두고도 편지지를 사러 보낼까? 등등.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론 자기에게는 하등 쓰도 달도 않은 그러한 수수께끼의 열쇠를 손에 쥐려고 10가지 선행을 하는데 드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 그런데 그 짓을 즐거움을 위해 무벗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요. 자기에게는 관계가 없는데도 남일에 관심이 많고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사람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결국 팡티는 직장을 잃고 맙니다.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돈을 보내야 했던 팡티는 돈을 벌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이를 뽑아서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이 불쌍한 여인을 감옥에 가두려는 경찰 자베르를 시장 장발장이 만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팡틴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려서 위독해진 팡틴은 코제트를 보고 싶어하고 장발장은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와중에 자베르가 장발장을 찾아와 자신을 경찰의 자격이 없으니 해고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시장님을 장발장이라는 범죄자로 오인해서 상부에 보고했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장발장이 최근에 잡혔고 자신의 오해가 드러났으니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장발장은 샹 마튜에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받아서 이전에 진짜 장발장이 지었던 죄까지 합쳐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이후 100페이지 정도 그의 고뇌에 대한 서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숨막히게 재밌습니다. 장발장은 일단 샹 마티에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도시로 갈 계획을 세우고 마차를 빌립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이가 벌을 받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문득 자신이 돌봐야 할 팡틴과 코제트, 그리고 자신의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 많은 사람들과 시민들, 공장 직원들이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것은 자기 합리화에 가깝지만 그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인가 다수의 행복인가를 놓고 말이죠. 저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냥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시장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저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그는 증거가 될 만한 장발장으로서 갖고 있던 물건들을 불태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마차에 올랐고 재판 시간 안에 재판장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나 말을 먹이기 위해서 쉴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마차로는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수리해야 된다고, 근데 수리는 내일이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요. 마치 신의 뜻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요. 그는 숨을 쉬었다. 자베르가 방문하고 난 후 처음으로 자유로이 가슴 가득히 숨을 쉬었다. 20시간 전부터 가슴을 죄어대던 철권이 이제야 그를 놓아버린 것 같았다. 이제는 하늘이 자기를 도와 계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이제 조용히 되돌아가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발장도 독자인 저도 안심한 그 순간 바로 다음 구절이 또 심장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가 술의 목수에게 묻고 있는 동안에 몇몇 오가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와서 섰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꼬마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떠나 달려갔다. 아이가 데려온 노파의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등에는 땀이 조르르 흘렀다. 자기를 놓아준 그 손이 어둠 속에서 자기 뒤에 다시 나타나 도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우연히 장발장의 처지를 알게 된 꼬마가 그를 위해 마차를 구해온 것입니다. 장발장은 별 수 없이 또 그 마차를 타고 재판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재판장에 도착한 장발장은 이미 늦은 것이기를 또 간절히 바라지만 하필 또 다른 재판으로 시간이 밀려 딱 맞춰 도착하게 되었어요. 재판장에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자신이 시장이라고 말하자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문고리를 열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결국 마침내 그 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어찌나 급박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지 완전히 빠져들어서 읽었는데요. 뮤지컬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영화를 찾아보니까 Who Am I라는 한 곡에 그의 고뇌를 잘 담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Who Am I 한번 찾아보시고 가사를 집중해서 보시면 그 장발장이 느꼈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1830년대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프랑스. 그 혼란의 중심에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치고 머리카락을 팔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루이 14, 15,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루이 18세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담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1권을 보고 든 생각은 완벽하게 청렴결백한 캐릭터 미리엘 주교님은 빅토르 위고가 꿈꾼 이상적인 가톨릭 사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유럽은 가톨릭 국가들이 많았지만 그 가톨릭에서 부정부패가 심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완벽하게 청렴결백 캐릭터를 만들어 일부러 그를 통해 용서받는 장발장의 모습을 담아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방은 해방이 아니다. 사람은 형무소에서는 나오지만 처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빵 몇 개를 훔치고 무려 19년형을 살게 되었던 장발장은 그 복역을 통해 교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과자라 낙인 찍혀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만 커졌었는데 무려 은식기를 훔친 자를 용서해준 그 미리엘 주교의 용서로 장발장은 마침내 교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권 마지막에 그가 샹 마티에가 자기 대신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토록 힘겹게 그곳으로 달려가 자백하게 만든 힘도 결국에는 신앙심과 양심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장발장이 최선을 다해 인간다운 삶을 선택한 것은 바로 미리엘 주교로부터 용서받고 교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꿈꾸는 책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1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발장의 고뇌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376페이지 샹마튀의 사건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발장의 휘몰아치는 감정의 변화를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